예측의 즐거움. 아침에 차 맛이 좋으면 날씨가 맑습니다. 물고기가 물 위에 입을 내놓고 호흡하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으면 맑을 확률이 높고 별빛이 유난히 깜박거리면 센 바람이 부웁니다. 아침에 차 맛이 좋으면 날씨가 맑은 까닭. 맑은 날에는 기온이나 습도가 높지 않아서 따끈한 차 맛이 한결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가 물 위에 입을 내놓고 숨을 쉬는 날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까닭. 그것은 저기압이 다가와 물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별빛이 유난히 깜박거리면 곧 센 바람이 부는 까닭은 별빛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미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라고 굳이 우산을 들려 학교에 보내던 엄마의 예측도 언제나 적중 확률이 높았던 예측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현상 하나하나에도 이렇듯 까닭이 있듯이 우연이라고 여겼던 모든 일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기분 좋은 우연도 기분 상하는 우연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고개 끄덕여 준다면 오해하느라 피곤해지는 소소한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달콤한 것을 조심해. 어두운 밤바다에 집어등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그 불빛이 자신을 올가맬 밑밥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한 오징어 떼가 불빛을 따라 모여듭니다.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화려한 불빛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칠흑 같은 밤바다가 마치 야시장이 선 듯 불야성입니다. 바다로 몰려가면서 집어등을 환히 켜놓은 오징어잡이 배들 때문입니다. 낮에는 깊은 물속으로 잦아들었다가 밤이 되면 수심이 얕은 곳으로 비상하는 오징어들은 빛을 쫓아다니는 주광성 연체동물입니다. 오징어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징어잡이 배들은 밤만 되면 휘영청 밝은 집어등을 내걸고 바다로 떠납니다. 그리곤 불빛에 현혹되어 순진하게 달려드는 오징어들을 잡아 올립니다. 언제나 번번이 불빛의 찬란함에 현혹되는 오징어들은 알까? 그 불빛이 자신의 발목을 올가맬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끌리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은 채 무작정 믿고 따르는 것인지. 오징어의 속마음이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이 닿았습니다. 가장 달콤한 것일수록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마 그 사람이, 설마 그 회사가, 설마 그 부푼 희망이 어떻게 저들이 내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언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으니까. 좋으면 무작정 믿게 되는 그 마음을 대체 어떻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러고 보니 오징어의 마음을 모를 것도 없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이 만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으며 이 유일한 인생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것이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까운 미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잠시 후, 오늘 밤, 내일 아침 혹은 다음 주. 하지만 숨 쉬는 일을 미룰 수 없듯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이란 작은 초대와 같은 것, 그 초대는 2번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다고 독일의 작가 한스 카로사는 만남의 소중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새로운 시간과 만나는가, 지금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나는가, 새로운 책, 새로운 일, 새로운 장소, 새로운 희망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만남으로 지금 이 순간을 엮어간다면 내 인생의 빛깔이 한결 다채롭게 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도전해보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들, 그 모든 만남은 지금 시도해야만 빛을 발하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더 분발하게 되는 심리를 두고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관심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상의 모든 일들도 한결 더 분발하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툭 떨어지는 생각들. 어느새 또 한 달이 흘렀구나.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방향은 맞게 걸어왔는지, 한 달이나 걸었는데 그 거리가 너무 짧은 건 아닌지, 그 길에서 나는 누구를 만났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만 깊어졌습니다. 철학자 존 로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생각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툭 떨어지는 생각들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 때가 종종 있다. 찾지도 않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툭 떨어질 때라는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성으로 혹은 골똘히, 기쁜 마음으로 혹은 마지못해서, 미래를 위해 혹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생각 하나가 모든 문제들을 개운하게 풀어주는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말. 그 말이 어둡던 마음으로 들어와 불을 밝혀준 것입니다. 너무 깊지는 않게, 그러나 찬찬히. 해답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살피는 마음으로 지난 1년, 지난 한 달, 지난 일주일, 그리고 어제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떤 일에 기뻐했으며 무엇 때문에 슬펐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틈틈이 덤덤히 돌아봅니다. 그러다 툭 떨어진 어떤 생각 하나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음 먹고 생각할 때는 잘 떠오르지 않더니 무심히 비워졌을 때 거짓말처럼 툭 좋은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온 그 생각 덕분에 또 이렇게 사뿐사뿐 오늘을 삽니다. 인생 방정식.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분명 식을 맞게 세우고 풀어나갔는데도 답이 틀립니다. 다시 살펴보니 중간쯤
덧셈이 틀려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뒤쪽의 계산도 쭉 틀려버렸습니다. 풀기 어려운 식은 잘 세워놓고도 그만 사칙연산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까운 문제 하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초등학생들도 다 풀 줄 아는 그 쉬운 문제들을 놓치게 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허투루 여기는 까닭입니다. 너무 쉬워서 무시하다 그만 뒷덜미를 잡히고 마는 겁니다.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는 절대로 실수할 이유가 없는 가벼운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 방정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칙연산에서만 실수하지 않아도 제법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꿈은 하나 더하기 하나, 덧셈으로 키워가는 것. 슬픔은 둘 빼기 하나, 뺄셈으로 지워가고, 희망은 둘 곱하기 둘, 곱셈으로 늘려가야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너와 나의 마음을 나눗셈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기심도 질투도 헛된 욕심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알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은 조금 겸허하게 사칙연산의 가벼운 진리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알 수 있으면서도 갈수록 모를 것은 나 자신이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 나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순간에도 사칙연산을 적용해 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 뿌리째 뽑아 흙을 털어내고 바위 위에 올려두어도 비만 한 번 내리면 살아납니다. 날씨가 가물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물수록 더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아이는 다름 아닌 쇠비름입니다. 오래 먹으면 장수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장명채라고도 불리는 아삭한 나물 쇠비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즈음이면 쇠비름이 생각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 쇠비름은 비만 오고 나면 마치 콩밭을 덮어버릴 기세로 무성해집니다. 뽑아도 죽지 않고 뿌리째로 뽑아서 던져 놓아도 그 줄기에 달려있는 씨앗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을 잃은 듯 보이다가도 비 한 번만 내리면 다시 살아난다는 쇠비름에게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우고 싶어집니다. 요즘 너무 약해진 나를 느낍니다. 작은 생채기 하나도 아물 틈 없이 또 상처를 받고 누군가 사소한 한마디만 던져도 이내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나. 그럴 것 없다고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뿌리째로 뽑혀도 씨앗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쇠비름의 기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자꾸 나약해지는 나.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하나의 스위치처럼 아로새겨두고 약해질 때마다 찰칵 불 밝혀보렵니다. 찰칵. 오늘은 내가 실수했지만 괜찮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찰칵. 오늘은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괜찮아.
약 바르면 되니까. 찰칵. 오늘도 실패하고 실망했지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마음의 방에 찰칵 불이 들어오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딱 그만큼만 살아. 그리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는 감나무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누구나 감나무처럼 대단한 비밀들을 품고 있게 마련입니다. 감나무 가지는 결코 다른 가지가 뻗어가는 쪽으로 같이 다투어가는 일이 없고 가지끼리 부딪히지 않는다. 감나무 가지를 살펴보면 쭉 곧게만 뻗어 있는 것이 없이 구불구불하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답게 하늘을 채우고 있는 감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면 나무의 성자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이 예찬한 감나무. 감나무는 예로부터 열매에서 잎, 줄기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덕 있는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를 가리켜 오상오절이라 합니다. 이렇게 극찬받고 있는 감나무를 조금만 더 들여다봅니다. 오절이란 이렇습니다. 몇백 년을 사는 장수의 나무, 새가 둥지를 틀지 않는 무조소의 나무, 벌레가 꿰질 않으니 무충의 나무, 열매의 달기가 그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가실의 나무, 그러면서 단단하기도 하니 목견의 나무, 이렇게 5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상이란 문, 무, 충, 효, 절, 이렇게 5가지의 뜻을 품은 말입니다. 감나무 단풍잎은 먹을 잘 빨아들이는 운치 있는 종이로 시엽지라 했으니 문의 나무. 나무가 단단해 화살촉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무의 나무. 겉과 속이 같이 붉어 표리부동하지 않으니 충의 나무. 열매가 부드러워 노인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 효의 나무. 서리를 이기고 늦가을까지 버티고 있으니 절의 나무. 이토록 드라마틱한 칭송을 받고 있는 나무가 바로 감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나무는 5가지 색도 지니고 있습니다. 나무가 검으니 흑색, 잎이 푸르니 청색, 꽃은 노란 황색, 열매가 붉으니 적색, 말린 곶감에 흰 가루가 나니 백색. 이렇게 5색을 지닌 나무가 바로 감나무입니다. 5색과 오상오절의 덕 있는 나무. 대체 감나무 하나에 이토록 귀한 덕이 숨어 있었다는 걸 나는 왜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깊은 가을, 마치 자식인 듯 주렁주렁 감을 달고 서 있는 감나무를 보며 마음 가득 이런 구절을 새겨 넣습니다. 부디 감나무만큼만 살자. 숨겨진 이야기들. 하나의 사건에는 늘 그 뒷이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한 예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 그 뒷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그 이면에는 원자폭탄 투하라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는 일명 홀쭉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4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사흘 뒤 8월 9일에는 일명 뚱뚱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또다시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뒤에는
맨해튼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맨해튼 계획이란 원자폭탄 개발 계획. 미국은 1941년 12월 진주만이 공습을 당하자 원자폭탄 실험에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해 8월 맨해튼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 계획이 아니었다면 일본을 공격할 수 없었을 거고 일본의 항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맨해튼 계획 뒤에는 아인슈타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6년 전인 1939년 아인슈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히틀러보다 미국이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 편지는 그해 10월에 대통령에게 전해졌고 2년 뒤 맨해튼 계획을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의 편지 뒤에는 질라하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독일 물리학자인 질라하드는 아인슈타인과 깊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만나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온 그는 미국이 독일보다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대통령에게 써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질라하드는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한 사람의 뜻이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며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키고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을 선물한 것입니다.